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오늘 오후 워싱턴 동포간담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면서 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무책임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구한 말의 고종 황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네, 홍 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북핵 안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 부득이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아람 기자 혹시 트위스트 출제하세요? 뭐 트위스트. 간단하게 잘 추지는 못하지만요.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준표 대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전에 또 한마디 했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8월 28일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때 그 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각이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운전자론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판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 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한 다음에 뭐라고 평을 했냐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로는 역할을 하겠다고 내세웠을 때 미국, 중국, 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 라고 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8월 28일에 이때의 말과 오늘 했다는 말은 완전히 180도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무력하다고 욕하고 또 한 번은 너무 나선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말 들으니까요. 네. 이낙연 총리 그 발언이 생각나요. 예, 조금 인용해서 해보자면은 홍준표 대표가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사이다 발언을 한번 김성태 의원을 향해서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되는가 싶어갖고 쓸데없이 트위스트 얘기 꺼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5월에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교조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당시 교육부는요, 정교조가 법의 노조냐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던 상황을 고려해서 네. 정교조에 대한 판단은 대선 후로 미루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황 권한대행이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3월 30일입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청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네. 신속 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일주일 뒤 4월 6일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부 교육청의 정교조 편법 지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고요. 예. 이 사례를 바탕으로 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대못받기 사례 몇 가지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대선 직전에 사드 기습 배치 허가 의혹 기억하시죠? 네, 제기됐었죠. 네. 네. 그리고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인사를 강행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국정역사교과서 밀어붙이기 의혹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례를 모아놓고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념, 갈등적 요인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네. 대못받기를 확실히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분석은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 22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자신이 재직했던 중에서 중요한 성과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성과를 꼽았습니다. 역시 이념 문제나 뭐 진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최근에 또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일각에서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한번 출마를 해서 네. 그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지금 그 양아람 기자가 전해주신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네. 어떤 점이 그러냐면
지금 보수층 입장에서는 보수 정치 세력의 재건이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축은 당연히 인물이 될 것이고 그 인물을 세우는 결정적인 과정이 선거가 되겠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가 될 텐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색깔, 자기의 이런 캐릭터 네. 이거를 그 유권자한테 어필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받아든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수 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혁을 통한 재건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결집하는 것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면 정치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출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출마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또 그렇죠? 실제 유권자들이 정말 나왔을 경우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근데 이제 네. 나올 수 있을까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이번 뉴스는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다가요. 네. 지난 5월 말에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이 백 변호사는 이 때문에 그 실형을 살고 온 그 이유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백 변호사가 출소 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허. 변호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런 실정법을 무시하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네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법대로 네, 하겠다. 네. 이에 대해서 백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재등록을 둘러싸고 이제 다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좀 관심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 당사자인 백종건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지금 대한변협의 그 설명은 실정법상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변호사님도 실정법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예.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 변호사법에 보면은 협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네. 또 등록을 거부할 경우 미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만약 등록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아니고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이고 예. 사안에 따라서 굳이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심사위원회 이제 토론 결과에 따라서는 그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예, 심사위원회에서 사실 9명의 등록심사위원 중에서 5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네. 사실 한 명만 더 설득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이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1시간도 안 되는 심사 시간만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고, 게다가 심사가 종료되기 1시간 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거부 결론을 내고 네. 이제 일부 언론에 알려준 것을 보면 아마 대한변협의 몇몇 상임이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압력을 행사했다고요? 예. 어떤 정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심사 의결이 종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결론을 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오던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에 이제 우연히 상임이사 분하고 심사위원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이제 충분히 그런 좀 대화 내용이 어땠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약간 뭐 회의를 진행하자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심사위원회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보도자료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을 연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예.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우리 사회를 향해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군대를 다녀오면은 비양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으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제 군복무 이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심과 네. 또 그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군복무 자체보다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다른 대체복무를 통해서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사회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한변호사협회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 네. 문제에 좀 디딤돌을 놔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이제 실정법을 핑계를 대서 피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대한변협이 만약에 그 변호사님의 그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예.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만 올해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났고요. 예. 그리고 600건이 넘는 사건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이 유죄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두가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네. 변호사협회마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복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줬다면 네. 분명히 이 문제의 변화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영향이나 디딤돌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좀 기대감이 있다면 그 대한변협보다는 국회를 먼저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님? 국회는 사실 여러 차례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에 직접 권고를 했었거든요. 사법부에서. 근데 국회에서는 지금 15년 이상 아무런 답변도 없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백종건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이잖아요. 네, 우리 애청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계속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네. 문자창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TV 보니까 네. 대망의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시구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네. 유니폼이 네. 좀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기아 유니폼도 아니고 두산 유니폼도 아니고 맞아요. 파란색 점퍼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나오셨네요. 뒤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평하라면 네. 저런 게 바로 묘수다. 묘수다. 딱 이렇게 평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잠깐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죠. 세부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달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평택의 미군 기지를 찾고 비무장지대 DMZ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걸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미국의 선택지를 제시했고 예. 미국이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평택 미군 기지 한미 동맹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토지와 건설비 가운데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네. 평택 안 가도 좋고 DMZ 안 가도 좋으니까 차라리 명동이나 강남역 한번 가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요?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네. 군사 옵션이 뭐니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라. 뭐 그게 뭐하면 유치원 가도 좋고 똘망똘망 우리 병아리들 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요. 따져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태원이라도 가봐라. 네. 자국민들 많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서해 5도 어린이들이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인들이 드디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모두 5명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이 7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대한 수사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재판은 다음 달 중순에나 가능할 건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12만 쪽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음은요?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네. 기간제 7만 2천 명, 파견 용역직 10만 3천 명, 또 정년을 65세까지 늘린 청소경비직 3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꼭 계획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요.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현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그 대상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은 이들이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에 그렇죠. 대한 조사를 방해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7시간 30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청와대에서 그 문서 찾아가지고 고발한 사건도 있으니까 수사 의뢰한 사건도 있으니까 꼭 좀 7시간 30분에 대한 의혹 좀 말끔히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해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오늘 오후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면서 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무책임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구한 말의 고종 황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네, 홍 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북핵 안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 부득이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아람 기자 혹시 트위스트 출제하세요? 뭐 트위스트. 간단하게 잘 추지는 못하지만요.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준표 대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전에 또 한마디 했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8월 28일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때 그 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각이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운전자론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판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 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한 다음에 뭐라고 평을 했냐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얘기 꺼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5월에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교조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당시 교육부는요, 정교조가 법의 노조냐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었던 상황을 고려해서 네. 정교조에 대한 판단은 대선 후로 미루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황 권한대행이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3월 30일입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청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네. 신속 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일주일 뒤 4월 6일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부 교육청의 정교조 편법 지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고요. 예. 이 사례를 바탕으로 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대못받기 사례 몇 가지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대선 직전에 사드 기습 배치 허가 의혹 기억하시죠? 네, 제기됐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인사를 강행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국정 역사 교과서 밀어붙이기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모아놓고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이념, 갈등적 요인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네. 대못받기를 확실히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분석은 황교안 전 총리. 당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로는 역할을 하겠다고 내세웠을 때 미국, 중국, 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라고 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8월 28일에 이때의 말과 오늘 했다는 말은 완전히 180도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무력하다고 욕하고 또 한 번은 너무 나선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말 들으니까요. 네. 뭐 이낙연 총리 그 발언이 생각나요. 예, 뭐 조금 인용해서 해보자면은 홍준표 대표가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 이낙연 총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사이다 발언을 한번 김성태 의원을 향해서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되는가 싶어갖고 쓸데없이